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5월도 한 달 거의 다 갔네요. 세린메이라는 이슈가 있어서인지 오늘 코스피도 조금 빠지면서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또 5월 한 달이 좀 힘드셨다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6월을 또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를 조금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0포인트 정도 수준 하락 출발을 일단 보였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은 코스닥만 매수 그리고 선물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현물 양시장 매도를 하고 선물은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 국내 중국 상장 기업들이라든지 웹툰 그리고 엔젤 산업과 석유화학, 원격 진료와 일부 화장품과 미용기기, 테마군 등이 상승 출발 보이기도 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부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1%대를 돌파하면서 2011년 7월 이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를 사용해서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비췄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우려가 진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29일 날 진행됐던 2년물, 5년물에 이어서 국채 7년물 이 입찰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5월 베이지북에서 경기 확장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이 4.6%를 돌파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것이 오늘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현선물 순매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 통신 등 가치주는 일부 순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소식에 LG엔솔과 LG화학 등이 오늘 오전에 52주 신저가로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중소기업 수출 2분기 연속 전년비 플러스 증가세로 인해서 화장품 업종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증권, 금융 등 금융주는 밸류업 공시 시작에 주주하는 기대감으로 지수 대비로서는 다소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최근 강세 보였던 종목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업종 간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고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HLB 약세를 보이면서 업종 내에서도 순환됐습니다. 이 게임과 미디어, 엔터 미디어 같은 경우도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더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네이버 웹툰이 내달 나스닥 IPO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웹툰 관련주가 강세였고,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가 6월 중에 공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출산, 엔젤 산업 관련된 테마군이 강세를 보인 게 특징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국채 수익률 상승과 달러 강세 영향으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1377원대 이상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1400원대로 또 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더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건설업, 운수장비가 코스피에서는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 증권과 보험, 유통업은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고, 2차전지 섹터의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전일 신용등급 하향 여파로 이틀 연속 신저가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상승했던 방산 섹터도 조정을 받았고, 하나에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등 약세였고요. 반면 화장품 관련된 섹터는 역시 연이어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한국화장품 제조,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 등등도 강세였고요. 웹툰과 컨텐츠 관련주는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추진 소식이 강세였고, 기다리 스튜디오나 MBT, 핑거스토리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업종별로 오락, 문화, 방송 서비스가 상승세 보였고, 건설과 인터넷, 통신 장비주는 다소 좀 약세 국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이 만만치 않았던 섹터 이슈였죠. 소부장들도 일부 올라온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오르지 못하고 선별된 몇 종목들만 좀 눈에 띄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제 오늘 계속 좀 흘러내리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하나 보고 갈까요? 첫 번째 미래에셋증권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미래에셋증권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추이와 미국의 달러 인덱스 추이인데요. 이 왼쪽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물 관련된 수익률 금리인데, 이 보시면은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실선이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관련된 수익률 추이고요. 그 다음에 짙은 검은색이
100일선 그리고 200일선이 이제 회색 무면으로 실선이 나오죠. 이렇게 평균 지표가 나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든 크로스가 임박됐다라는 이슈가 이제 언급이 된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 모두 100일과 200일 이동 평균선 간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10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이 회색 실선은 이제 상향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채권 시장에서 베어 스티프닝을 강화시키면서 실질 금리 상승으로 간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면 이제 증시의 하방 위험의 확대로 일단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해 7월에서 10월 사이, 그리고 올해 4월 초에서 중순경 중에 나타난 사이클을 참고해 보면 그때도 이렇게 10년물 수익률 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가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약간의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존재했었다. 그런 시점을 지난해 7월에서 10월 그리고 올해 4월 초와 중순경에 나타난 사이클이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소 조금은 아까 말씀했던 베어 스티프닝 이런 부분들이 강화시키면서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은 증시 하방 쪽으로 위험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코멘트를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만 과거 사례가 있었으니까 조금 조심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뭐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EPS가 최근에 상향 조정됐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PCE 물가지표 관련해서 좀 뭔가 완화적으로 상당히 좋게 긍정적인 지표가 또 나오게 되면 오히려 또 이번 빠진 게 오히려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약간의 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대응의 영역이겠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들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섹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는 IT 기판입니다. IT 기판. 예, IT 기판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수페타시스 등이 포함된 종목이겠죠. 그런 것들이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로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는데요. SK증권에서 오늘 리포트 제목이 사야 할 주식과 팔아야 할 주식, 그러니까 IT 기판에 관련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업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MLB 업황에 대해서는 MLB 산업의 핵심 변수는 미중 분쟁, 이것이 이제 핵심 변수로 봤는데, 또한 클라우드 AI 투자 확대가 MLB 전 제품에 관련해서 쇼티지를 유발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22년도에 MLB 업황과 20년도에 패키징 기판 업황을 참고해야 된다고 보면서 향후에 MLB 산업 내에서 쇼티지로 인한 가격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MLB 쪽이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 판매 단가 ASP 상승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향상되면서 실적 컨센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고다층 MLB 생산 캐파를 보유한 기업들의 수혜가 집중된다고 평가를 했고요. 저층 MLB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공급 단가 상승을 확인 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보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봤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MLB 고다층 MLB 생산 캐파가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SK증권에서 글로벌 MLB 3사 캐펙 추이 전망인데 컨센서스입니다. 이 검은색 실선이 GCE, 그리고 회색 실선이 TTM, 그리고 빨간색이 이수페타시스인데 뭐 캐펙스가 이렇게 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FCBGA 업황인데요. 상대적으로 SK증권에서는 FCBGA 업황을 조금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FCBGA가 기판 전체 업황 개선을 현재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인텔 서버용 FCBGA 시장 내에서 공급 과잉이 심각한 형식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FCBGA 기업들은 기존에 공급하지 않았던 경쟁사의 고객사로 영업을 확장 중에 있고요. FCBGA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업황 회복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고다층에서 저층 FCBGA 기업들 모두 쉽지 않은 수급 환경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글로벌 FC BGA 5개사의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삼성전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보면 여기에 AT&S 같은 경우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률 추이가 적자가 나고 있죠. OP 마진율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외에 다른 회사들은 그래도 흑자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업황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조금 슬로우하게 하방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죠. 흑자는 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22년 초중반까지 있었던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슬로우하게 완만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FCBGA 업황은 조금 보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기판 업황입니다. 메모리 기판 업황은 3월부터 신규 주문이 증가한다고 평가를 했고요. 3월에서 5월 사이 3개월 연속으로 주문이 늘었다고 합니다. 메모리 기판 쪽은. 본격적인 매출 개선은 3분기 정도부터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고, 회복의 기울기는 불확실하지만 우상향 기준은 분명하다고 평가를 했죠. SSD 성장도 긍정적이고 MCP와 메모리 메인보드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련 기판 비중이 높은 기업은 꼭 주목을 해야 된다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 SSD 또는 MCP 기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더 유망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업황 최근에 핫했는데요. 유리기판 업황은 패키지의 견박 단소화라든지 회로면의 평탄도 그리고 발열 관리와 내열성이 강점이 있는데 주요 기업들이 26년과 27년 정도의 상용화 관련된 이야기 있기 때문에 기존 기판을 대체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리기판 쪽에 미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주목되는 곳은 분명하다고 평가했고 다만 이제 기판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대비 투자 규모가 굉장히 좀 적은 산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장비 업체들의 모멘텀이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기판 제조 또는 유리 가공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고 평가했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최근 3년간 산업별 캐펙스 합산인데요. 자, 제일 왼쪽에 보면은 반도체 캐펙스죠. 그리고 중간에 2차 전지가 있고 오른쪽에 기판이 있습니다. 반도체야 당연히 엄청난 캐펙스가 좀 투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쪽이고요. 약 42조 원 정도. 반도체는 179조 원. 근데 기판 쪽은 12조 원.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적은 산업으로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기에는 장비 업체들 모멘텀이 기판 쪽도 부각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판을 제조하는 회사, 제조사, 그리고 유리 가공 기업 이쪽이 아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신다면 SK증권에서는 기판의 최선호주로서는 이수페타시스, 역시 이수페타시스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거든요. 그리고 차선호주로서는 심텍, TLB, BH를 추천했는데 심텍과 BH도 올해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죠. 오늘 상대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군의 선호도는 MLB가 가장 좋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기판, 그 다음은 모바일 기판, 그 다음은 유리 기판, 그 다음은 FC, BGA 관련된 쪽으로 순서를 잡고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MLB, 그 다음에 메모리 기판 순으로 좋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심텍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지금 이번에 2분기 정도부터는 글쎄요, 영업이익률 추이를 플러스권으로 이제 접어들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심텍이 턴어라운드가 될까요? 최근에 심텍 보면 주가가 바닥에서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되면서 아마 심텍이 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관련주는 역시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상당히 한 5만 4, 5천 원 정도까지 갔었나요? 이게 움직이다가 한 4만 9천 원대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약간 돌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여전히 좀 좋게 보인다고 탑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리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가 약 7만 원 정도까지는 상당히 좀 높게 보는 회사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시장에서는 좀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BH라든지 심텍도 최근에 약간 그래도 좀 회복을 하는 국면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IT 기판, IT 쪽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중국 소비주 여전히 좋았고 여전히 어제 화장품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도 화장품이 좋았죠.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클리오도 좋았고요. 펌텍코리아 이런 쪽도 상당히 오늘 좋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는 아니지만 이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역시 같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 한중 정상회담이 또 4년 만에 개최되면서 양국의 교류 활성화가 기대감이 있다고 지속되고 있고, 제가 최근 방송 중에 무비자 입국 관련된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중국 전국 당국자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고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양국,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중일 이렇게 3개국이 무비자 입국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면 상당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주가 좀 더 각광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약 8년 만에 2단계 FTA가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4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약 277억 6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작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수치고요.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련된 자료인데요. 1분기 단기, 중기 수출 10대 품목입니다. 이 보시면 화장품이 1위예요. 예, 화장품이 30.1%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이네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가 요즘에 핫한 겁니다. 특히 중소형주가 가장 좋은 게 이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플라스틱 제품이 9.2% 정도 늘어났고, 또 대미 수출이 24.5%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이 미국 시장의 성장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중 수출은 뭐 3.3% 조금 빠지고는 있는데, 역시 중국이 살짝 슬로우하게 빠지고 있지만 미국 수출 부분이 상당히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 급증하면서 1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판매 품목 중에도 1위였고요. 두 번째로는 역대 1분기 중에는 최고 수출액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딱 찍히기 때문에 화장품이 역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대기업 화장품 수출은 16.4%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화장품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7.4%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4.5%포인트 증가한 수치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인디 브랜드가 역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은 중국이 2억 8천만 달러로 1위 국가고요. 여전히. 그리고 미국이 2억 7천만 달러. 거의 중국을 따라잡고 있죠. 미국 쪽이. 그리고 일본이 1억 7천만 달러 순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중국 같은 경우는 2.9% 증가했는데 중국도 약간 바닥권에서 역시 턴이 되고 있죠. 반등 추세로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 금액이 60.5%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8.3% 작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품의 최대 시장인 이제 대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바뀌고 있고 수출 상위 10개국 중 8곳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화장품의 수출이 굉장히 견조하다 볼 수 있겠고요. 온라인 마케팅이 역시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되고 있고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았던 것에 비교해서 올해는 미국 경기 호황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 화장품 시장 내 한국 화장품 점유율 추세인데요. 이 한국이 보시면은 거의 1%대 정도 되죠. 이 보시면 왼쪽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미국 내 화장품 브랜드 포지셔닝인데요. 높은 차별성 한국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이례적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역시 높은 차별성이 한국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중국 쪽에 국내 화장품이 차지했던 중국 내에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얼마였냐? 제일 좋았을 때 그때가 중국 내의 화장품의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9%대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 중국에서 그렇게 9%까지 치솟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시작되는 미국 내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뭐 제일 큰 시장이 아무래도 뭐 미국 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미국 내 점유율이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 중국이 좀 주춤하더라도 미국이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이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 시장 점유율이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화장품도 꽤 올랐고요. 또 오늘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게 아니고 몇 개 종목만 올라가는 거 보면 또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술적으로 조금은 쉬어가거나 눌림목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매매 측면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한없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주식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한국주화증권에서 나온 지표인데, 자, 일본 시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 화장품 수입국 중에 한국 점유율 추인데 거의 하이 레코드입니다. 예,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한국 화장품 점유율이 지금 거의 40%대 정도 됩니다. 23년 11월 달에는 40% 훨씬 넘어갔거든요. 45% 육박했는데 지금 40%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일본 내 점유율도 한국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수입 화장품 중에 아마 거의 1위를 넘나들지 않을까 표현이 되는데, 한국 관련된 화장품들이 일본 내에서도 수입 화장품 중에 한국이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수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한국 화장품 제조, J2K 바이오, 그 다음에 아모레지, 코스메카 코리아, 아모레 퍼시픽, 그다음에 펌텍 코리아, 한국 콜마, 클리오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좋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또 오늘 상당히 좋았고요. 그 외에도 롯데관광개발도 괜찮았고 파라다이스 등 일부 여행이나 가주동 관련된 종목들도 관련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은 사실 매매하기가 좀 어렵죠. 예, 회계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고요. 테마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제 제가 이제 올리브영에서 탑 브랜드들 제가 좀 스킨케어나 색조 쪽을 많이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디 브랜드들의 탑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과연 어디에 OEM이나 ODM을 맡길까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본느라는 회사도 뭐 이렇게 잘 하고 있죠. ODM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도 주가들이 꽤 올라왔고요. 그리고 역시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기초 부분 제품별 유형별 아마존 브랜드 판매량 상위도 보면 코스RX가 보입니다. 그죠? 페이스 부분이 코스RX 한국이 세럼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뭐 세럼 부분에 스네일 관련된 부분도 있죠. 주요 성분이 코스RX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너 부분도 아누아 이렇게 부분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어성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화 부분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하느냐, OEM, ODM을 누가 하느냐, 이걸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토너 같은 경우 메디힐도 한국이 3위 정도 되네요. T3. 이죠. 분목이. 티르트리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세럼 부분에서 보시면 조선미녀도 있죠. 한국이 5위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네요. 프로폴리스 이 부분을 이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 부분에 보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RX가 한국이 1등이고 아누아가 클렌징 오일에서도 7위를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 참고로 해보시면 아누아가 대단하구나, 이런 걸 어디서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쪽에서 역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그 다음 좀 보이시면 색조입니다. 색조. 예, 색조 부분 보면 제품 유형별 아마존 브랜드 판매량 상위인데요. 이 보시면은 어디입니까? 티리티르 6위에 있네요. 페이스 부분에 티리티르 쿠션 파운데이션 부분이 있고요. 아이라인인가요? 이 보시면은 어디가 있나요? 한국은 안 보이네요. 아쉽게도. 립 제품 어떤가요? 여기도 한국은 안 보입니다. 베이스 부분이 역시 이제 티리트리가 잘하고 있네요. 쿠션 파운데이션에서 뭐 이렇게 어쨌든 굉장히 뭐 기초 부분이 잘하고 있다. 역시 이제 색조보다는 기초가 역시 되고 있는데, 기초 부분이 한국이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또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고 소득의 양극화, 그러면서 역시 가성비 제품을 미국 쪽에도 굉장히 잘 찾고 있고, 엘프 뷰티라는 회사도 미국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가성비 있는 기초 제품 라인들이 한국 제품이 아마존 미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자, 2019년 대비 이게 한국투자증권의 자료인데 2019년 동월 대비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회복률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나가고 오고 가고 있느냐, 이 보시면은 약간 짙은색 파란색이 아웃바운드 회복률이고요. 옅은색 하늘색이 인바운드 회복률인데 24년 4월 기준으로 본다면 아웃바운드 회복률은 94%. 우리나라가 코로나 직전 대비 거의 94% 정도 나가고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회복률은 89.5%. 아웃바운드보다는 조금 처지긴 하지만 인바운드도 거의 90% 가까이 코로나 직전과 대비해서는 많이 또 들어오고 있죠. 인바운드도.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국인 입국입니다. 중국인 입국을 보면은 2024년 4월에 중국인 입국이
41만 1,331명 정도입니다. 이게 보시면 전월 대비로도 5.1% 증가하고 있고요. 전년비로는 288.2% 증가했습니다. 2019년 대비로는 중국인 입국이 83.4% 정도이고요. 2018년 대비로는 112.2%로 2018년보다는 이미 넘어선 수치가 나오고 있죠. 중국 입국자가 2018년 대비로는 112%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월에는 2019년 대비 80.3% 입국을 했고요. 2018년 대비로는 97% 입국했으니까 거의 중국인 입국객도 상당히 인바운드가 거의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모습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중국 소비주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내일 한국 시장 기준 새벽 5시 30분 정도 수준입니다. 내일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장 열리기 전에 아마 울타뷰티가 미국판 올리브영이죠. 이 관련된 실적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4월 4일 울타뷰티가 미국의 한 증권사 컨퍼런스에서 회사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서 그때 주가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섹터의 주가 하락을 또 이끌었던 경험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어서 아마 내일 새벽 5시 30분에 발표되는 울타뷰티 관련된 실적 발표가 내일 화장품 관련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울타뷰티와 상이한 엘프뷰티 실적 그리고 타겟과 상이한 월마트 실적을 봤을 때 미국 소비자들의 트레이딩 다운 현상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다운은 뭐예요? 가성비 있는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낮은 쪽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수요를 조금 줄이고 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화장품이 필수 소비재는 아니긴 하지만 기초 화장품은 이미 소비재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의 성격을 띄고 있는 카테고리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의 낮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역시 거의 산다는 거죠. 필수 소비재 성격까지 된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 온라인 산업이 2020년 대비로도 뭐 40% 이상 크게 성장을 했고 한국 중저가 기초 화장품 브랜드의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의 트레이딩 다운 현상 그리고 미국의 온라인 스킨케어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고려했을 때 울타뷰티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좋게 나오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 실망하는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실적과 관계없이 이런 트렌드의 수혜를 받는 실리콘2나 뭐 아모레퍼시픽 등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커피 한 잔님, 울타뷰티 그러니까 올타뷰티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커피 한 잔님, 헬프뷰티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재밌는 부분입니다만 아무튼 예, 화장품 섹터는 아마 내일 새벽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내일 우리 한국 시장의 본장에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담배가게 순구미님, 화장품 용기회사 아시는 분, 용기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펌텍코리아나 뭐 이런 데 아닌가요? 네. 기존에 그 용기회사는 또 피인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비상장사가 많이 있겠지만 펌텍코리아가 지금 상장사 중에 아마 있겠죠. 연우라는 회사가 아마 피인수 돼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펌텍코리아는 아직 상장돼 있는 예, 용기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십시오. 네, 뭐 화장품 섹터는 미용기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웹툰 관련주가 또 좋았습니다. 네이버 웹툰 이슈가 좀 있었죠. 언론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6월 달에 나스닥 상장을 할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최근에 라인, 야후, 뭐 지분 구조 관련된 뭐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플랜 관리자 채용에 나서면서 기업 공개 추진이 순항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은 미국 본사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주식 플랜 수석 관리자를 채용 중에 있다고 알려졌고 아마 6월 나스닥 상장 준비를 위해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상장 예비 심사 등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업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쿠팡처럼 나스닥에서 오히려 뉴욕 증권거래소를 마켓을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웹툰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데, 자, 근데 네이버 웹툰은 올해 하반기에도 일본과 북미 지역에서 IP 기반의 영상화 작업에 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에 웹툰 신의 탑 원작 애니메이션 시즌2를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것도 모멘텀이 있고요. 웹툰인 이두나
그리고 일본 현지 웹툰인 선배는 남자아이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도 연내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북미에서는 왓패드를 중심으로 해서 로어 올림푸스라는 것과 그리고 프레밍 로맨스 그리고 왓패드 웹소설인 호크 등을 헐리우드 유명 제작사 협업해서 100개 이상의 영상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키다리 스튜디오와 MBT, Y랩, 핑거 스토리,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관련된 종목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웹툰은 또 시장도 성장하는 성장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웹툰이 또 어느 정도 시가총액의 밸류에이션으로 또 성장이 될지 굉장히 또 궁금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웹툰의 어떤 이정표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웹툰 상장은 상당히 또 중요한 코멘트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입니다. 네 번째 섹터 역시 일부 게임주들이 오늘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이 오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분기 쪽의 실적들을 보면 최근에 게임사들이 너무 이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근데 컨센이 낮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서는 깜짝 실적들이 게임주들이 꽤 나왔었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게임주들이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자, 게임사들의 하반기 실적 관련해서 신작을 통한 성장 기대감이 크다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팅을 했습니다. 국내 개발사들에게는 오히려 보기 어려웠던 해외 유저를 겨냥한 PC 그리고 콘솔 게임이나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대중성 높은 캐주얼 장르가 유의미한 성장을 또 이끌고 있죠. MMORPG가 조금 시들해지면서 여러 가지 콘솔 게임들이나 PC 게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모바일 MMORPG 수요가 또 감소하고 있고요. 다양한 장르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해외 개발사들과 점유율 경쟁이 또 불가피하고 생존할 수 있는 개발력을 갖춘 기업을 다소 좀 선별해서 슬림화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언급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띄워드리면 1분기에 게임사의 어떤 실적 발표 결과인데요. 컨센서스 상위한 게임사가 11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합했던 회사가 3개, 그리고 하회했던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컨센을 상회한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형성됐죠. 오른쪽 보시면 게임사 마케팅비 합산 총액 추인데요. 이 보시면 22년 1분기가 제일 왼쪽이고요. 오른쪽이 24년 1분기인데 계속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마케팅 비용이 떨어지면서 일단 수익 구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만들고 있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케팅 비용은 보니까 넷마블이 제일 높은가요? 네, 넷마블이 제일 높죠. 그 NC소프트도 22년 1분기에 비해서는 24년도 굉장히 많이 마케팅 비용이 많이 줄여놓은 상태로 보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펄어비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24년 1분기는 빨간색이 잘 안 보입니다.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줄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마케팅 비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한국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입니다. 2020년 5월 29일 기준으로 매출 순위 보면 역시 이제 리니지가 압도적이었죠. 매출 순위 리니지 2M 그리고 리니지 M 그 다음에 AFI, 아레나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2020년 5월 29일 기준으로서는 매출 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 보시면 한국 모바일 게임 순위 24년 5월 29일, 그러니까 이제 4년 뒤에 5월 29일 기준으로 매출 순위가 보면 라스트 워 서바이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니지 M, 나 혼자만 레벨업, 명조,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등등이 좀 있습니다. 리니지 W가 6위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장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2020년도 보면 대부분 넥슨의 카트라이더하고 그 다음에 라이즈 오브 킹덤이라든지 기적의 검 빼고 나면 다 MMORPG죠. 2020년도에.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장르가 캐주얼 전략, MMORPG, 오픈 월드, 전략 시뮬레이션, 방치형 RPG, 캐주얼 퍼즐 쭉쭉쭉 이게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MMORPG 위주의 시장이 좀 다변화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울러서 하반기 게임사 투자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점은 해외 매출 비중의 확대 가능성입니다.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신작 성과는 주가에 현재 크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거나 해외형 신작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부터 주가가
크게 반등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PC나 콘솔과 모바일 간의 양극화에도 대응이 필요하고요. 물리 엔진 성능 향상으로 PC나 콘솔 게임에 대한 유저 눈높이가 높아졌죠. 또 MMORPG도 거기서 거기, 또 이제 리니지 라이크의 어떤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오면서 식상해졌죠. 저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식상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눈높이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캐주얼 게임과 과금 의향이 있는 유저의 수가 늘어만 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캐주얼 게임에 대한 과금이 좀 더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해외 매출 비중 상위 게임사입니다. 이 보시면은 W게임즈가 해외 매출 비중이 99%, 크랩톤이 95%, 넷마블 86, 펄어비스가 77, 조이시티가 76,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를 이뤘습니다. 엄청나죠? 예, 거의 다 해외 매출 하고 있는 회사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게임 산업 탑픽을 펄어비스와 데브시스를 제시를 했는데,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의 마케팅을 여름부터 전개하면서 주가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봤고요. 데브시스 같은 경우 국내 개발사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캐주얼 IP 보유 기업인데 6월 달에 쿠키런 모험의 탑을 시작으로 실적의 퀀텀 점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쿠키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IP여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2024년 해외 성과 기대되는 신작입니다. 신작. 크랩톤이 게임용 다크 모바일이 있죠. 그리고 하반기 출시 예정되어 있고요. 넷마블은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올해 하반기, 그리고 펄어비스 붉은 사막은 올해 하반기에서 25년 상반기, 그리고 데브 시스터 중에 쿠키런 모험의 탑은 6월달, 컴투스의 프로스트 펑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고요.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 DLC가 올해 하반기 정도 보는 것 같고, 조이시티의 디즈니 렐름 브레이커스 올해 하반기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임이 흥행을 할까요? 그러니까 게임을 낸다고 해서 다 성과가 나는 건 아닌데, 네, 어떻게 게임 성과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또 상장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조만간 시프트업도 상장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의 흐름들이 또 이렇게 활발해질 수 있죠. 그런 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24년 주목해야 될 주요 게임쇼입니다. 이 보시면은 6월 7일 날 서머 게임 페스트가 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나오면서 6월 7일 날 행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스컴, 독일 쾰른에서 8월 21일 날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도쿄 게임쇼도 9월 26일부터 하반기에 있고요. 지스타 같은 경우도 한국 부산에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지스타 쪽 게임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쇼를 직전에 앞두고 많은 게임들이 부스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과 여부로서 또 게임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보시면 되겠죠. 네. 로카님, 모르는 게임 많다. 그렇죠. 게임을 안 해보면 잘 모르시고요. 저도 게임 다 못 해봐서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 게임을 분석하기가. 근데 웬만한 굉장히 핫한 게임들은 또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역시 집사람의 등짝 스매싱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아이고, 이놈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밤잠도 안 자고 게임한다고 엄청 욕들어 먹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 때문에 해보는데 이해를 못하죠. 예, 여러분들 남편분이 게임을 하시면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주식 때문에 한다고 이해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게임주들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정유나 LPG 도시가스가 오늘 약간 하락세를 보였죠. 자, 지난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국제유가가 차익실현 매물을 통해서 하락했고요. WTI는 0.75% 하락했습니다. 80달러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 감산 조치 연장 등에 지난 2거래일 동안 4% 가까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오는 2일 진행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감산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마 연장이 될 걸로 봅니다. 근데 특별하게 모멘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뭐 그냥 예상했던 대로다. 감산을 계속 연장하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또 원유 수요 둔화도 우려가 되고 있어서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하죠. 연준이 5월 베이지북에서 비관적인 또 경기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늘기도 했지만 미국 경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살짝 또는 완만하게 슬라이트 오와 모데스트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확장,
부분이 살짝 또는 완만하게 확장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을 보는 것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유나 뭐 이렇게 정유 관련이라든지 LPG 도시가스 부분들이 일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KB증권은 이에 대해서 석유화학 관련된 주가 하락 코멘트를 봤는데요. 오늘은 석유화학 주가 꽤 올라왔습니다. 뭐 금호석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효성그룹주들 오늘 좀 올라왔는데요. 지난 2일간 석유화학 주가가 하락했고요. 정유사들은 소폭 상승했는데 오늘은 거꾸로였죠.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석유화학 주가가 또 많이 빠졌던 주가 흐름의 원인이, 근데 오늘은 반등했습니다. 석유화학이. 근데 최근에 빠졌던 이유는 유가 반등세가 나타나는 거죠. 5월 26일 날 이스라엘 난민촌 공습에 의한 사망자 발생, 6월 2일 날 오케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감산 지속 기대감이 있다고 봤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HD 현대캐피탈 채무보전 공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산업 코멘트는 유가는 일단 5월 20일에서 23일 동안의 하락폭을 회복한 5월 평균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자,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2024년 국제유가 추이인데요. 최근에 살짝 반등주다 또 꺾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균 수준으로 살짝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오펙 플러스 회의 기점으로 추가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KB증권이 이야기를 했고요. 롯데케미칼 채무 보증 공시도 이게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는데 롯데건설에 대한 게 아니라 HD 현대캐피탈에 대한 단순 채무 보증인데 대주단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화학 NCC 쪽은 마진이 5월 27일 기준 271달러로 반등 중에 있다는 겁니다. 24년 1분기 기준에서는 227달러였는데 24년은 4월 달에 240달러였고 5월 27일 기준으로 봐서는 271달러까지 반등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시면 NCC 마진 추입니다. 보시면 NCC 쪽에 스프레드가 완전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위쪽으로 세게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약간 스페셜티 쪽으로 보자는 이야기는 있지만 화학 업종에 대해서 살짝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뭐 IT, 그러니까 결국은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반도체 IT 대표주나 인터넷주는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오늘 SK 관련된 주, SK주가 이제 상승했다는 것은 좀 전에 아까 아마 뉴스 브리핑 쪽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궁금하시면 신의 자료실 관련된 자료를 좀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해놨으니까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3프로 멤버십이 있는데 할인 이벤트가 5월 31일 내일 종료된다고 아마 3프로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공지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5월 31일까지 3프로 멤버십을 구독을 하시면 지금 할인 가격 그대로 뭐 정기 결제가 될 예정인데 6월부터는 뭐 일부 조금 변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5월 할인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멤버십을 좀 구독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